글을 퇴고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쓰고 나시면, 보고서를 쓰고 나시면 보고하기 전에 당연히 고치시겠죠. 딱 쓰고 나서 바로 올리는 분은 없겠죠. 이때 고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퇴고 체크리스트다. 저는 체크리스트가 43가지가 있습니다. 오탈자 있나? 비문 있나? 불필요한 거 있나? 빠진 거 있나? 하나씩 체크해봐요. 43가지를. 여러분도 그냥 온라인이나 가서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도 있으실 테고 만드시면 돼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오답 노트입니다. 윗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마.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썼어? 그 오답을 누적해 가는 거예요. 오답. 그 오답을 안 써야죠. 쓰면 고치시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퇴고하는 데는. 체크리스트와 윗사람이 싫어하는 오답. 이거를 완벽하게 윗사람이 체크해 보는 거, 윗사람의 오답을 완벽하게 파악하면은 윗사람이 만족하는, 통과하는 보고서를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이걸 빨리빨리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윗분을 잘 알아야 돼요. 윗분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저는 조직생활 해오니까 늘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았죠. 어떤 경우는 진짜 나쁜 사람, 사이코패스 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내가 싫어하면 그분도 알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르게 되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늘 그분한테 까이고, 까이면 까일수록 관계는 더 나빠지고 이 악순환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사람한테 얻는 게 있어요. 저는요, 첫 번째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요. 고마워요. 나한테 교훈을 줘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악역을 맡아줘가지고 뭘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손에 피 못 묻혀. 근데 그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줘버려. 나는 상사 지적질을 못 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회의 때 갑자기 시원하게 상사한테 대들어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 같은 마음이 반드시 있어요. 저 사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근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해. 근데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야. 근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사람 다 똑같구나.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변화무쌍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다 사정이 있고 다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 그걸 찾아서 즐기면서 그 사람 좋아하면서 따르면서, 실력 좋은 사람 까칠해요. 까칠한 거 갖고 욕하지 마시고 실력 좋은 거에서 배우면 돼요. 배우면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오답 노트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체크리스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맞춰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늘 글을 쓸 때는 딱 한 명을 정해요. 독자를. 셋 중에 하나예요. 최고 경영자 아니면 내 보고라인에서 제일 실력자 혹은 실권자. 세 번째는 내 바로 위에 직속 상관. 셋 중에 한 명을 딱 정해놓고 그 한 명한테만 내가 편지 쓴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막연하게 쓰지 않고 그 한 명이 원하는 게 뭔가, 뭘 주면 좋아할까, 그리고 어떤 방식을 좋아할까, 비교하는 걸 좋아해, 뭐 히스토리를 좋아해, 통계 수치를 좋아해, 도표를 좋아해, 그분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맞춰줘야죠. 그거는 이제 뭐 아래에서 윗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윗분들이 더 힘들어요. 아래에서는 안 맞춰줘. 근데 윗분은 아래한테 또 맞춰줘야 되는 시대가 돼서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관계 비슷하게 돼서,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질문을 주셨어요. 예, 질문에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은 말보다 글쓰기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정확한 단어를 찾고 사용하는 역량을 단기간에 기르는 효과적인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국어사전 보시면 됩니다. 좀 진득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많이 읽으시면 돼요. 많이 읽으시면. 두 번째,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나의 생각을 두서 있게 말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기본 구성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에서 쓰는 PREP입니다. 프랩이라고 PREP, P 포인트 요건을 말해요. R 리즌 이유를 말해요. E example 사례를 들어요. 혹은 근거를 대줘요. 다시 P 재주장하고 재주장하면서 뭔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하는 식으로 맺는 거. 그런 PR 리피든 뭐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많이 내장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3번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자료 분석성, 상황 파악 능력, 표현하는 힘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역량과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상황 파악 능력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거기. 이게 안 되면 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4번 업무 현장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의사전달 방식이 달라 정확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쉽고 명확한 의사전달 방법을 위한 노하우 재차 확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사가 뭘 지시를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래요. 맞아. 그럼 제가 자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러프하게 초안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갖고 갑니다. 이런 방향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좀 알아서 해라 좀 이러세요. 그러면 알아서 갖고 왔어. 근데 또 작성을 하다 보면은 벽에 부딪혀요. 뭐 자료가 없다든가 더 좋은 방향이 생각났다든가 기간 내에 보고를 못할 상황이 된다든가 또 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럼 진짜 화를 내요.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근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저는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 문화라 이심전심을 강조해요. 확인을 안 해요. 그냥 알아들었거니. 그래서 또 확인하는 걸 두려워하고요. 5번째, 실력과 태도가 남들의 모범이 되어야 지적이 아닌 가르침을 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다양한 세대를 아울러 서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태도와 방법. 그러니까 꼰대 말과 가르침과 다르죠. 그러니까 참 이게 고민인데 저는 제가 모셨던 분들한테 얻은 건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게 꼰대 말이 아니고 가르침으로 들리더라고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나에 대한 애정. 나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나에 대한 애정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내팽개 방치하지 않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일에 대한 열정.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물을 좋은 걸 봐. 저는 일에 대한 열정과 나에 대한 애정으로 말하는 지적질, 훈계, 가르침은 정말 달게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분도 있어요. 둘 다 아닌 경우 있어요. 둘 다 아닌 경우 틀림없이 있습니다. 6번째,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인 내용을 일반 국민과 동료들에게 설명할 일이 많습니다. 듣는 이의 눈높이에서 생소한 내용을 전달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습니다. 저는요 벤처기업에서 한 3년 있었거든요. 청와대에 나와서 그 용어가 다 생소했어요. 기술 용어도 그렇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기술자한테, 그러니까 제품 개발자나 연구 개발자한테 얘기를 듣고 그거를 소비자, 그 제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풀어서 제품 사용 설명서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제품 홍보 어떤 전단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절대 전문가들은 쉽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렵게 얘기하는 줄 몰라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용어라든가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전문 용어를 써요. 대학 때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고민이었는데 제가 찾은 방법은 이겁니다. 쓰기 전에 먼저 말해보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내용을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할 때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보셔서 친구가 그 생판 그 모르는 친구가 알아먹으면 아까 그 커뮤니케이션 처장님 그 저같이 아무 그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저렇게 알아먹으면 된 거죠. 7번째,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말을 할 때 상대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하면서 제 의도를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과 이를 어색하지 않게
없습니다.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없고요. 그럼 분명한 것은 뭘 지적질하고 자기 말에 토달고 말대꾸하고 반박하고 이거 좋아할 사람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는데 저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저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말하면 듣기 싫어도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8번째, 직장에서 명확한 요구와 지시가 어른답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서로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려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주저리 얘기하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고,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고, 저는 그거에 대한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 어떤 그 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열정, 이렇게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말하지 않은 비언어적인 요소로 전달이 돼요. 그 사람의 눈빛이라던가 이런 걸로 정확하게 전달돼요. 9번째, 소통과 공감을 위해 입장 바꾸기를 강조했습니다. 회사에서 상급자나 하급자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입장 바꿔 생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급자는 상급자의 마음을 어떻게,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급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한데, 아까 제가 언뜻 빙의 말씀드렸잖아요. 빙의. 저는 그 방법으로 상사의 어떤 심정이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같네요. 10번째, 협상에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제 의도를 잘 이해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동 아닙니다.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인다니까 뭐 심장을 움직인다 아닙니다. 뇌를 움직이는 겁니다. 뇌를 움직여서 설득하는 거죠. 설득. 상대와 나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마음을 움직이는 바람직한 말과 그런 뭐, 저는 딱 7단계로 말합니다. 1번,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2번, 내 생각을 설명합니다. 3번, 내 생각의 약점, 허점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4번, 나와 다른 생각을 소개합니다. 당신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5번, 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신 생각도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6번, 그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합니다. 마지막 7번, 두 개를 합쳐서 절충점에서 결론을 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협상 안 돼요. 10대 빵은 절대 없어요. 9대 1이 되더라도 9대 1이 돼야지 10대 빵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